저는 올해 65이고 김갑수라고 합니다. 제 나이 40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됐습니다.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웠고 지금껏 혼자 살았습니다. 40부터 65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있으니 주변에서는 말도 많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애들을 봐서 재혼해야 된다. 혼자 살면 나이 들어 후회한다. 남자가 그렇게 오래 혼자 사는 거 보기 안 좋다 별 얘기가 다 나왔지요. 그런데 저는 아내한테 미안해서 차마 재혼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내는 저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위암 말기로 제대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밥 먹을 때마다 물에 밥을 말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밥 먹을 때마다 체하는 것 같다고 밥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그때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며칠째 그러면 한의원이라도 가보든지 그것도 귀찮으면 손가락이라도 따든지 하지 그걸 곰처럼 꾹꾹 참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아내는 소화 좀 안 되는 거 가지고 한의원까지 갈 거 뭐 있냐고 나중에 약국에서 소화제나 하나 사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그 뒤로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소화제 먹으면 당연히 좋아질 줄 알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별로 나아지지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소화불량이 저리 오래가나 싶어서 뒤늦게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위암 말기라고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야 왔냐고 하더라고요. 몸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냐고 의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후 의사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무슨 설명을 계속했는데 아무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뭐했나? 남편이 되어서 배우자가 아파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뭐했나?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미 여러 부위에 전이가 돼서 수술은 아예 진행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니 어디 경치 좋은데 구경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긴 하지만 어디라도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마저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막바지가 되니 아내 몸 상태가 하루하루 나빠져갔고 구경은커녕 잠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마지막까지 암세포와 싸우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내를 화장한 후 집에 와서 작은 아들은 엄마 찾으며 울고 큰아들은 엄마가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기가 죽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떠나버린 빈자리는 너무 컸고 그 빈자리는 저의 죄책감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몸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엄마 없는 애들 기죽을까봐 때 되면 물놀이, 놀이동산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을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요. 그 힘든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세월 다 살고 돌아보니 그 세월이 길지 않더라고요. 제 나이가 어느새 65이고 엄마 없이 자란 두 아들은 어느새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렸습니다. 제 할 일 이제 다 했다 생각이 드니 먼저 간 아내한테 덜 미안하고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텃밭도 일구고 주말이면 전국 경치 좋은 곳으로 낚시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둑해진 늦은 저녁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낚시를 끝내고 낚시터를 빠져나오는데 어떤 한 여자가 갑자기 옆 논두렁에서 튀어나오더니 손을 막 흔들면서 차를 좀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보고 너무 놀라 차를 얼른 세웠죠.
그 여자는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은 대충 걸쳐 입었고 신발은 한쪽 신발만 신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 여자는 다급하게 문 좀 열어달라고, 어디든 좋으니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기를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머뭇거리고 있으니 그 여자는 여기 있으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을 보고 저는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일단 타라고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듣자고 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는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자는 급하게 도망쳐 나온 듯 했습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다리에는 상처가 나 있고 잔뜩 겁을 먹은 것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니 여자는 괜찮다는 말 대신 고맙다, 이렇게 신세를 지어서 죄송하다 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길에 여기서 최대한 먼 곳 아무데나 내려주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시골길을 벗어나 1시간 넘게 그 여자를 태우고 갔습니다. 가는 동안 차 안에 있던 상비약이 든 상자를 건네며 상처가 나서 많이 쓰릴 것 같은데 그 안에 상처 연고가 있으니 연고라도 좀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또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연고는 안 바르고 밴드 하나를 꺼내서 상처가 난 곳에 붙였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 밤에 이렇게 도망치냐고, 도망쳐 오다가 다친 거냐고 물으니 여자는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 곤란한 말을 물어본 것 같아 말하기 어려우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린 후 이쯤에서 내려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여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신발이라도 하나 신겨서 보내야겠더라고요. 여자에게 밥 먹었냐 물었더니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도 저녁 먹어야 되고 그쪽도 밥을 못 먹었으니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근처에 식당이 있어서 들어가려는데 여자는 차에서 내려서 따라오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빈손으로 나와서 밥값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내가 살 테니 다음에 갚으라고 했죠. 여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그제야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돼지국밥, 여자는 순댓국밥을 시켰습니다. 밥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여자는 물잔만 만지작거리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신세를 져서 죄송하다며 계좌번호라도 하나 적어주시면 오늘 밥값이랑 차 태워주신 값은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냐고. 오늘 밥값은 나한테 갚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대신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당 아주머니에게 슬리퍼 한 켤레를 얻어서 그 여자한테 건네주고 밖에 나와서 돈도 5만 원 건네주었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으니 돈이 있어야 어디든 갈 거 아니냐고,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별 탈 없이 잘 살길 바란다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여자는 계좌번호라도 적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며 그게 저한테 갚는 거라고 다시 말하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그 일을 겪은 후 그 여자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그 후로는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길이 없으니 그저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어디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 겁니다. 한동안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와서 낚시하러 못 가고 있다가 오랜만에 낚시터에 갔습니다. 낚시터에 가니 낚시터 주인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낚시터 주인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나 싶어서 나를 아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회색 승용차에 차 번호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여자가 여러 번 여기 와서 차 번호를 적어주면서 혹시 회색 승용차 탄 손님 오면 꼭 연락 한번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낚시터 주인은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해서 여기 그 손님 왔다고 빨리 오라고 하더니 저보고 그 여자분이 오실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 한 여자가 낚시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차 태워준 그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정말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곱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때와는 다르게 밝아진 표정으로 잘 지내셨냐고 제 안부를 묻더니 역시 낚시터에 오셨던 분이 맞았다며 그때 신세를 많이 졌는데 신세를 못 갚아서 어떻게든 신세를 갚고 싶어서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직접 양봉에서 얻은 좋은 꿀이라며 꿀을 몇 병 주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께서 하시던 것을 이제는 본인이 하고 있다고 이 꿀 사모님 드리시고 언제든 꿀 필요하시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평생 꿀 공짜로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 줄 사모님이 있으면 좋을 텐데 벌써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그런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꿀은 차 태워준 값이고 그때 밥 사주셨으니 이번에는 본인이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낚시고 뭐고 일찍 접고 그 여자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그때는 듣지 못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고 이유는 남편의 손찌검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돌변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서 힘들게 소송까지 해서 이혼했고 이후로 아버지 혼자 계신 친정에 와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몇 년간은 잠잠하게 살았는데 그 여자가 친정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전 남편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지병이 있으신 친정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그 여자가 혼자 살게 된 후부터는 집에서 아예 눌러 앉으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여자는 전 남편에게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며칠 후 전 남편이 만취 상태로 찾아와 온 집안을 엎어놨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경찰을 부르려고 하니 만취한 전 남편은 순간 눈빛이 짐승처럼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겁에 질려서 더 이상 상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조건 밖으로 도망쳐 나왔고 겨우 제 차를 얻어 탄 여자는 겨우 전 남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그 여자는 전 남편이 집을 지키고 있을까봐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는 사람들 집을 전전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마 후 여자는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전 남편은 그날도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기보다는 안도했다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는 그 여자랑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죽은 제 아내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날 우리는 함께 눈물 짓고 서로를 공감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동무로 전화를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만나서 밥도 먹고 가끔 술도 한잔하면서 지금은 서로의 집을 오고 갈 만큼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서 애들 키우고 살아오는 동안 아이들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난 후 그 허전함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 자식들한테 정식으로 소개는 못했지만 언제 분위기 봐서 아들, 며느리에게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 두 사람 다 살아온 세월이 쉽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